네, 우리 교재의 마지막 챕터인 14장은 응급처치와 관련된 심폐소생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응급처치와 응급처치를 실제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응급처치에는 예기치 않던 때나 장소에 이제 일어난 외상, 병에 대한 긴급히 그 장소에서 행하는 간단한 치료 또는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전문 의의 진료 전에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대처 방법을 말하는데요. 응급처치의 목적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 내지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후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부상자나 환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줌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단순한 조치라고 해도 반드시 의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부상자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며 급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특히 이러한 응급처치의 교육과 훈련이 각별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각 시설마다 매년 시설을 한 곳에 한 명 정도, 한 명 이상 정도 꼭 심폐소생술 의무적으로 훈련받고 그 이수칙과 관련된 부분을 지자체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응급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필요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잘 체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여 생명을 잃거나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당황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 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이 멎은 뒤 최초 4분은 생사를 가르는 골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장 정지 발생 4분 후 뇌 손상이 진행이 되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4분 내에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심폐소생술 습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급성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미국의 30.8%, 일본의 27%에 비해 매우 낮은 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지침이 있는데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이나 손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원칙과 응급환자 신고 시 기본적인 전달사항 정도는 누구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이
응급 환자를 신고하기 전에 신속히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위험한 상황인지 살피고 몇 번의 행동에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안심을 시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피면서 출혈, 골절 등에 필요한 처치 등을 시행하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응급처치를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이는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다 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하고요.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합니다. 이때 누가 긴급한 환자인지 구별하는 중증도 이제 분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물을 줄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특히 모의식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심각한 손상, 심한 출혈,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수술 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저혈당인 줄 알고 그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물을 먹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예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가 있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할 때 전달해야 하는 정보는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전화번호를 먼저 119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 상태, 주위의 위험 요소 유무, 불이 나고 있고 사고가 났고 위험 물질이 있는지, 환자의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세 번째 119 신고에 대한 판단인데요.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119의 신고가 지연되거나 일반 차량으로 이송하는 것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와 관련된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사지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일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와서 이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9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와 전화 걸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119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거나 사라져가고 있을 때, 호흡곤란이나 비정상적인 호흡일 때, 심한 출혈이 있을 때, 혈액이 섞인 구토를 할 때, 분불명한 말투, 발작 증세를 보일 때,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 독성 물질에 중독되었을 때, 중화상, 골절 또는 외상이 심할 때, 알레르기 반응, 전기 감전, 익사일 때, 119에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였고요. 119에 전화를 걸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2명 이상이 전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신고 시 알려야 할 상황은 응급상황 발생 장소, 사건의 발생 시간, 전화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용하는 전화번호, 응급상황의 내용, 교통사고인지 화재 감전인지 심장 발작인지, 환자의 수는 환자의 상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 그래서 수신 요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119와 1339가 통합이 되어서 119에 전화를 하면 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에 도움을 받고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으며 병원 안내, 질병 상담 등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39 콜센터 이용은 질병 정보가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가 필요할 때 1339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교사의 역할이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응급 상황에서
이제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제 또 야외 학습이라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교사는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영아들의 불안을 동요하지 않도록 하며 교사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면 수업 때 이제 제가 숲 체험을 가서 그때 이낙연 그분께서 이제 도지사를 할 때여서 혁신도시에 이주한 이제 공사들, 특히 한국전력공사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혜택을 받았던 게 이제 저희가 금성산을 우리가 어떤 공간을 빌릴 수 있다는 거는 우리도 이제 어떤 시설 사용료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산을 빌려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금성산을 빌려서 하루는 또 이제 숲 체험을 하는 적도 있었고, 또 숲의 등산로가 조금 이제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관광을 이제 그런 홍보 차원에서 나주시청의 주무관님들이 또 파견이 되셔가지고 시찰도 해주시고 또 인력들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산길을 안전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정비해 주셔서 이제 나주로 이주해 온 새로운 지역 시민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이제 대면 수업 때 이야기했던 벌에 쏘였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 20명 되는 유치반 아이들의 숲 체험을 갔다가 체조가 끝나고 동시에 이제 되게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광주의 어떤 곳보다도 산자락에 위치한 숲속 체험 놀이터가 그렇게 조성이 잘 돼 있고 훌륭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신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구색적으로 잘 맞춰져 있었던 부분인데, 벌에 쏘인 아이 2명과 조리사님까지 해서 3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급하게 하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아이들은 울고, 또 저희도 산자락이 너무 험해서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가는 것도 이제 동선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 또 위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가까운 나주 종합병원에 아이들을 이제 접수를 시키고 부모님을 이제 내방하시라고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같이 갔던 간호사가 그런 응급처치를 카드로 긁어가지고 침도 제거하고 소독도 잘 하고 이제 아이들이 뭐 크게 아파하지는 않았지만 말벌 정도의 크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사진을 몇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벌의 종류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벌이 어떤 종류였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곤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공격받았던 벌들은 말벌이 아니어서, 말벌이었으면 쇼크 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의사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아이가 다치면 선생님들도 당황하거든요. 애들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풀어진 공간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안전적인 부분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이제 소음으로 인해서 벌들이 이제 아이들을 공격했던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유휴 인력이 나머지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돌아왔고, 저희는 이제 병원으로 아이 처치 끝내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다시 만나서 합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을 불안으로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응급상황 시 교사의 대처 요령으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가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어떤 사고인지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되면 영유아의 의식 상태와 맥박, 호흡 등을 체크하고 몸 전체에 출혈이 없는지 살펴보고 구조대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키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거는 좀 나중에 할 일이죠. 부모에게 연락해서 이제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해야 될 업무이긴 한데 해야 될 이제 순서이긴 하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교사의 자세도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손이 쉽게 닿는 곳에 필요한 물품이 갖추어진 구급상자를 준비합니다. 영유아의 비상 연락망, 응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응급 절차 과정, 목록 등을 전화기 옆에 비치합니다. 야외 학습을 나갈 때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와 비상 연락망을 준비하고요.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합니다. 이제 교재에 안내되고 있는 그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자료인 것 같아요. 상황별 응급처치와 4분의 기적,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소소심 캠페인이라는 4가지의 유아 안전교육을 위한 동영상 자료가 예시로 나와 있고요. CPR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CPR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은 감전사고, 가스나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질식, 물에 빠진 경우, 약물 중독, 산소 결핍 장소에서의 질식, 추락, 머리 부상에 기인한 호흡 중추신경 타격, 이물질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기도 폐쇄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절차는 의식 및 호흡을 확인하고 또 119 신고하고 AED 요청을 해서 119에 전화를 합니다. 이제 가슴 압박을 30회 하고 인공호흡 2회 실시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안전신고센터 이렇게 링크가 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여는 것은 입안에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입안에 이물질 여부에 대한 확인, 또 이물질이 확인되면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쓸어 내야 되겠죠. 압박의 위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성인의 힘이 커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제 그 흉골 중앙 아래의 두 손가락 위치에 눌러주고 이때 명치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 한 손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흉부 압박을 하면 갈비뼈가 많이 으스러질 정도로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얼마만큼 제대로 이제 시행이 됐을 때고, 그래서 영아나 유아는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2차적인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압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부 압박도 흉곽의 3분의 1 깊이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하여서 흉부 압박 시 환자 가슴에 손을 떼지 않아야 되고요. 이때 하나, 둘, 셋, 30 하고 세어가면서 시행을 합니다. 제가 교사 때 삼성 어린이집에 있을 때 옥수동에 삼성 자체적으로 119라는 그 부서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좀 특수 훈련을 받으신 전문가이셔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 좀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파견되는 기업적으로 파견되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파견을 나가지 않을 때 이제 삼성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제 도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가 삼성 어린이집 교사를 심폐소생술을 지도해 주시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의무적이긴 하지만 그 예전에는 1년에 2번씩 꼭 받도록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 기억에 그 심폐소생술을 받는데 그 교관님께서 되게 이제 저희도 겁이 나고 처음 해보는 동작이기 때문에 되게 소극적으로 하면 그 교관님께서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한번 따끔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뭔가 온전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도 유지 그래서 환자의 코를 막고 이제 입속으로 2번 불어 넣어주고 이때 환자 가슴이 올라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이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라고 우리가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하면서 코를 막고 입속으로 그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실습과 수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인공호흡 이해에 대한 부분도 처치자의 입으로 영아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서 인공호흡 이에 불어넣고 넣기를 실시합니다.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을 하는데 이제 회복이 되었다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반복 시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누군가 한 명이 하겠지라기보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그 훈련에 참여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 웹이 있어요. 웹이. 그래서 그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그때 한번 뉴스에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의 저학년 아이가 이제 아빠가 심정지가 와서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울면서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소방서 아저씨가 몇 분 뒤에 도착을 할 건데 너가 아저씨 말을 들어주면서 도와줄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웹에서 그 119 심폐소생과 관련된 웹에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주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잘 도착하셔서 아빠를 이제 이송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아이가 너무나 그 웹으로 온라인상으로 절차를 잘 따라와서 그 사전 조치를 너무 잘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지 못했지만 그 웹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너무나 적재적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접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또 책임자이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심폐소생도 CPR에 대한 기회가 있다면 꼭 그런 경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종류와 방법에서도 이물질의 기도가 막혔을 때 원인, 음식물, 장난감, 사탕들의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 호흡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진이 없네요.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재 324페이지에 이제 하임리법이라고 해서 그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사탕을 먹고 사탕이 이제 기도에 막혀서 얼굴이 이렇게 변색되어 가는 아이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를 그때 319에서 저도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아이는 아니었고 저는 2층의 반을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2층에 교사실로 올라가고 있는 계단에서 그 문이 열려지는 2세 반의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이 아이가 빨갛게 하다가 파랗게 변하면서 보라색으로 바뀌고 이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이제 뒤쪽으로 안아가지고 등을 치면서 가슴을 압박을 해서 알사탕이 척 튀어나오더라고요. 담임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막혔을 때, 코에 출혈이 있을 때, 이물질이 있을 때, 골절이 있을 때, 볼에 쏘였을 때 모든 상황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게 너무나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생겼을 때 차분하게 적절한 대처를 잘해서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굳건하게 잘 지켜내시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면서 1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